저는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부산본부 박명수 대협력위원장입니다. 우리 공정과 상식 국민연합은 전국적인 조직을 갖추고 지난 대통령 선거 때 국가 백년 대계를 위하여 올바른 대표가 선출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는 데 앞장섰으며 더 나아가 대선 이후에도 57차까지 가는 쉼없는 포럼 개최를 통해 우리나라 발전과 국민 생활 향상을 위해 다양한 정책 발굴과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있는 자생민간단체로 살아있는 조직입니다. 오늘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제57차 포럼이 우리 수산물 환경 이상 없다를 주제로 부산본부 주최 이곳 국내 최대 연안 어획물 위판장인 부산공동어시장에서 개최하게 되어 부산본부 집행부와 회원들은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습니다. 오늘 행사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참석하신 모든 분들께 많은 협조 부탁드리며 지금부터 식순에 따라 포럼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국민 의례가 있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일어나 단상 위에 마련된 국기를 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기에 대하여 경례. 나는 자랑스러운 태극기야. 자유롭고 정의로운 대한민국의 무궁한 영광을 위하여 충성을 다할 것을 굳게 다짐합니다. 바로 애국가 제창은 시간 관계상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착석 바랍니다. 다음은 공정과 상식 부산본부 심수화 공동대표께서 오늘 참석하신 내빈들을 소개해 주시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빈 소개 부탁드립니다. 공정과 상식 부산본부 공동대표 심수화입니다. 불볕 더위가 기승을 부리는 가운데 공정과 상식 부산본부가 개최하는 제57차 포럼 우리 수산물 환경 이상 없다에 많이 참석해 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기분들을 소개하기 앞서 지금 현재 행사의 전 과정이 이렇게 녹화되고 있는데 우리 유튜브 환희통신 1TV로 지금 녹화되고 있습니다. 이 영상은 내일 아마 전국으로 중계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원만하게 잘 녹화를 해서 좀 알려달라는 차원에서 우리 한희통신 1TV 전행수 우리 감독님께 큰 박수 좀 부탁드립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내빈 소개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오신 모든 분들을 일일이 소개해 드려야 마땅하지만 시간 관계상 다 소개해 드리지 못하는 점 양해 말씀 올립니다. 제가 호명을 하면 자리에서 일어서서 예를 표해 주시고 함께 하신 분들은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서울에서 한 걸음에 달려와 주신 정용상 공정과 상식 회복을 위한 국민연합 상임 대표님을 소개합니다. 상임 대표님은 우리 조직의 최고 어른이십니다. 정 대표님은 지난 대선 전부터 조직을 결성해서 포럼 개최와 각종 행사 소화를 위해 전국 방방곡곡과 세계 도처를 누비고 계십니다. 다음은 해상법을 전공하신 선장 출신의 김인현 고려대 법학 전문대학원 교수님도 서울에서 귀한 걸음을 해주셨습니다. 김인현 교수님은 해수부 정책 자문위원장을 맡고 계십니다.
다음은 오늘 공정화 상식 제57차 포럼 행사가 원만하게 치러질 수 있도록 흔쾌히 이 장소 대회의실과 모든 편의를 제공해 주신 박극재 부산공동시장 대표이사님을 소개합니다. 우리 박극재 대표이사님은 늘 정의롭고 열정이 넘치신 분입니다. 그리고 이 행사가 원만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세심한 지원을 해주신 부산공동시장 직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드립니다.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다음은 공정과 상시 부산본부 초대 공동대표를 역임하신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님을 소개합니다. 국정이 바쁘신 가운데도 자신이 몸담았던 조직의 의미 있는 행사에 참석해 주신 김용원 상임위원님 감사합니다. 다음은 오늘의 강연자이신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님과 임정훈 대형 기선 저인망 수협 조합장님을 함께 소개해드립니다. 두 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돕기 위해 조금 있다가 박세호 공정화 상식 부산본부 공동대표님이 강연 전에 따로 상세히 소개하는 행사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귀한 분이 와주셨네요. 오늘 행사가 개최된다는 사실 소문을 듣고 각별한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기 위해 박형준 부산광역시장님을 대신해서 강태구 부산시 수산정책과장님이 오셨습니다. 강 과장님 앞으로도 공정과 상시 부산본부를 좀 관심있게 지켜봐 주십시오. 그리고 서해와 남해 해역에서 중행 저인망 어선을 이용해 어업 활동을 하는 조합원을 두고 있는 송학수 서남구 기선 저인망 수협조합장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서울에서 맹세제 포럼 김주천 사무총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동원산업의 김오태 부산지사장님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부산 정치의 새로운 패러다임 설정을 꿈꾸는 포럼 파워 부산 멤버님들이 많이 참석해 주셨습니다. 부산시 중구의 의장을 역임하신 김영면 포럼 파워 부산 상임 본부장님, 그리고 김하수 사무총장님, 그 다음에 부산을 가꾸는 모임 회장이신 건맹준, 그 다음에 김인숙 윤정미 회장님, 그리고 임영아 회장님, 서백근 교수님 오셨나요? 그리고 홍춘호, 박종필, 이혜수, 김신영 우리 회원님들이 오셨습니다. 다 함께 일어서서 인사드리게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부산 서구를 사랑하는 대표주자 건태순 회장님과 한 분은 지금 가시면 건태순 회장님을 소개합니다. 그리고 우리 대형 기선 저인망 수협 조합원 직원을 비롯해서 부산 지역 수산인 여러분들도 자리를 함께 하셨습니다. 박수 쳐주십시오. 그리고 다음은 저와 함께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공정과 상시 부산본부 집행부와 회원님들을 소개합니다. 박세호 공동대표님, 그 다음에 이철호 상임 집행위원장님, 오늘 사회를 맡고 있는 박명수 대외협력홍보위원장님, 유광희 지회장님, 그리고 박이현 위원장님을 비롯한 회원님들 같이 인사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포럼 행사의 의미와 면면을 전 국민에게 생생하게 전하기 위해 포럼 현장을 지켜보고 있는 각 언론사 취재진 여러분들께도 감사의 박수 부탁드립니다. 다시 한번 이 자리를 빛내주신 모든 분들께 고맙다는 말씀 올리면서 이상 내빈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정용상 공정과 상식 상임 대표님께서 개회사를 해 주시겠습니다. 연tun의 날씨에도 불구하고 줄서 달려왔습니다. 전국은 물론 자카르타, 몽골, 울란바토르 등 세계 구석구석을 누비시며 공정과 상식 회복, 조직 저변 확대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시는 정용상 대표님을 큰 박수로 부탁드립니다. 모시겠습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그 하늘과 산 그리고 바다와 강이 한데 어우러지는 천혜의 경성지, 이곳 부산은 대한민국 발전의 상징입니다. 부산은 대양의 관문이자 대륙을 향한 교두보로서 동북아의 중심에 우뚝 서가지고 세계의 인재와 자산을 모으는 역동의 해양 도시이죠. 세계의 대전환,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항해를 기치로 한 2030년 부산 엑스포 유치의 성공을 기원하면서 이곳 부산에서 저희 포럼을 열게 되어서 참으로 큰 감동입니다. 먼 길을 마다하지 않으시고 강연을 허락하신 정용훈 교수님께 진심 어린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 귀한 자리에 임석하신 존경하고 사랑하는 부산 시민 여러분, 그리고 포럼 가족 여러분께 존경과 사랑의 마음을 바칩니다. 어제 오늘의 논쟁은 아닙니다만은 이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에 관한 논쟁이 국론을 분열시키면서 사회적 갈등을 조장하고 있어서 참으로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한쪽에서는 사실과 과학의 관점에서 수용하자는 쪽에 비중을 두고 있고, 또 다른 한쪽에서는 국민 건강에 치명적이라는 이유로 강력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그 어느 쪽도 국민의 의구심을 속 시원하게 해소하기 위한 절차적 노력은 도외시하고 반대편을 정치적으로 공격하는 소위 정치 쟁점화하면서 그 진실에 기반하여 국민을 설득하기보다는 논쟁의 판을 키워감으로 인해 사회적 갈등과 분열, 반목과 이반, 불통과 불신을 극대화시키고 있습니다. 정말로 국민의 불편함은 물론이고 국력의 손실과 낭비가 심대해서 무망하고도 아쉽기가 그지없습니다. 괴담이다, 과학이다를 떠나서 우선 통섭적 논거에 기반해서 국민을 안심시키고 글로벌 규범에 의한 그 타당성, 합리성, 합목적성을 널리 홍보해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그런 체계적인 과정이 필요할 텐데 그렇지 못한 현실이 참으로 답답합니다. 이러한 이전 투구의 상황에서 오늘 이 분야의 최고의 권위자로 명망이 있으신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님께서 오늘 강연을 허락해 주셔서 거듭 감사를 드립니다. 교수님께서 오늘 해양도시인 이 부산에 부산 시민, 특히 수산인, 회사 산업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꼭 심어주시기 바랍니다. 정 교수님의 말씀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앞에서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정치권, 학계, 시민단체의 후절양장의 논쟁을 말끔히 해소시켜 줄 명쾌한 모범 답안을 주실 것으로 기대하며 발전적으로는 교수님께서 주시는 방략이 앞으로 에너지 강국으로의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혀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저희 포럼은 공정과 상식의 회복을 기치로 내걸고 소통과 통섭, 통합과 통일, 융합과 복합, 연합과 화합을 통해서 잘못된 세상을 바꾸고 어둠의 세상을 밝히고
잠자는 세상을 깨우는 선한 존재가 되어 더 환한 자유와 이성의 등불이 되고자 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따르는 자가 있고 정의는 반드시 이루는 날이 있다고 합니다. 저희 포럼의 지향점도 그러하고 오늘 정 교수님의 강연에서의 말씀도 분명히 그것은 진리의 길이요 정의의 길일 줄 저는 확신합니다.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반듯한 선진, 민주, 자유, 정의, 평화, 인권 그리고 법치 대한민국을 향한 동도 동망의 대장정에 다 함께 동행하시는 여러분들께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사랑하고 존경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은 박극재 부산공동의시장 대표이사님의 경영사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극재 대표님은 부산시의회 의정활동과 민선 부산 서구청장 3년 등 행정능력까지 두루 겸비하신 분입니다. 이번 저희 제57차 포럼 개최 장소로 부산 공동의시장 대회의실을 흔쾌히 제공해 주신 데 대해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박극재 대표자님께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먼저 공정과 상식 제57차 포럼에 특히 우리 어민들과 수산인들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시기에 우리 수산물 안전하다는 이런 포럼을 이렇게 개최한 데 대해서 수산이 한 사람으로서 정말 고맙다는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특히 앞에 우리 좋은 말씀도 해주신 우리 회장님을 비롯한 특히 오늘 이 자리에는 우리 카이스트 우리 교수님과 또 특히 오늘 우리 임정훈 조합장님을 비롯한 두 분께서 여러분들에게 이 수산물 안전하다 또 수산물 걱정을 안 해도 된다는 아마 좋은 취지로 말씀드릴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보면은 저는 이렇게 여러분이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이 지금 이제 수산물이 오염수 안전하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는 지금 정치권과 또 단체 이분들인데 묻고 싶습니다. 그럼 이분들은 바다를 버릴 것인가? 우리 대한민국만 하더라도 바다가 3분의 2고 세계 바다도 73%가 바다입니다. 그러면은 결국 인구 종말로 가져옵니다. 이게. 그런 의미에서 좀 앞으로 정당인들 시민단체분들은 심사숙고해서 정말 한마디 한마디 말할 때마다 자기 말에 책임을 지고 말할 수 있는 분들이 되어야 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자면은 지금 오늘 물고기가 문제가 아니라 물고기를 통해서 관련되는 우리 일하고 있는 항운노조 직원을 비롯한 여러 사람들 또 지금 횟집이 70만 개라고 합니다. 70만 개. 그리고 또 어선 여기 가서 물류 창고 또 가공공장 할 것 없이 1,000만 명이 함께 이렇게 네트워크로 이어져 있는 그런 우리 산업입니다. 이런 산업을 쉽게 하고 싶은 말대로 함으로 해서 과연 지금 시민단체나 또는 정당에서 하고 있는 이분들이 나는 의심스럽다보다는 앞으로 걱정되는 게 많아요. 정말 그분들은 앞으로 생선을 안 볼 것인가? 또 그러난 뒤에 또 수산인 도와준다고 또 나와서 또 시식한다고 또 수산물 먹을 것인가? 정말 걱정이 앞섭니다. 정말 이 시간 이후로 오늘 좋은 우리 또 교수님들의 이야기를 들으시고 또 우리 오늘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우리 수산 가족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온 거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수산물 많이 유의해 주시고요. 특히 이 자리를 빌어서 심수와 또 우리 오늘 공정위 회장님은 연합신문 부산본부장도 지냈고
또 연합의 상무이사까지 지낸 분입니다. 이분이 정말 열정을 가지고 어려운 우리 시기의 수산인들을 위해서 공정과 정의 최선을 다하는 여러 가족 여러분들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드리면서 오늘 여러분 정말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수산인, 어민을 위해서 또 수산 가족을 위해서 정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좋은 말씀 한 번 더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공정과 상식 부산본부 초대 공동대표를 역임하신 김용원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님의 경조사를 듣는 순서입니다. 상임위원님은 오늘 이 의미 있는 행사 격려를 위해 바쁘신 일정에도 서울서 부산까지 달려와 대단히 주셨습니다. 반갑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만 2년 전에 공정과 상식 부산본부를 결성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탄생을 위해서 헌신을 했고, 그리고 그 뒤 2년이 흐르도록 꾸준하게 이렇게 공정과 상식이 지배하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서 수고해 주시는 이 공정과 상식 부산본부가 오늘 이렇게 후쿠시마 방류수 위험한가 이런 제목으로 이런 시간을 갖게 된 데 대해서 굉장히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공정과 상식 부산본부 많은 회원님들이 함께 해주시고, 또 부산에서 수산업에 종사하시는 분들, 수산업 관련 업종에 종사하신 분들이 이렇게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한자리에 같이 해서 이런 중요한 의제를 가지고 서로 심사숙고를 하게 된 데 대해서 아주 뜻깊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는 이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보면서 저 나름대로 특별히 느끼는 부분이 있습니다. 아마 다들 그런 생각을 하시겠지만 아직 이제 후쿠시마 오염수는 방류가 시작되지도 않았고 정확하게 언제 방류가 시작된다고 나와 있는 상태도 아닌데, 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로 인해서 제1차적으로 피해를 보는 사람들은 일본 국민들이겠죠. 대한민국은 후쿠시마와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게 오염수가 방류된다면 당연히 대한민국도 피해가 오는 것인데, 그러나 그보다 1차적으로 일본 내에서 일본 국민들이 바보들이 아닌 이상 당연히 심각한 그 방류의 문제점을 지적할 것이고, 그 다음에 지금 여러분들이 잘 아시겠지만 국제 원자력 기구가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만일 이 후쿠시마 오염수가 이 핵물질 문제가 제대로 이렇게 걸러지지 않은 채 방류돼 가지고 무슨 문제가 일어난다면 아마 세계적인 문제가 일어날 것입니다. IAEA가 그런 무모한 일에 가담하리라고 보는 것은 오늘날의 이성과 상식에 전혀 맞지 않는 주장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문제를 국내에서 정치적인 목적으로 마구 괴담을 퍼뜨리는 식으로 이렇게 잘못 사용을 하는 것은 크게 비난받아 마땅한 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는 지난 2월 6일부터 지금 이제 만 6개월이 지났습니다만은 윤석열 대통령님의 지명으로 국가인권위원회 상임위원 겸 군인권 보호관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군인권 보호관이라고 이러면 이제 그 직책의 이름에서 금방 무슨 일을 하는구나 하고 아실 수가 있어서 그 부분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해병대 사건이 발생해가지고는 바로 포항 1사단에 내려가가지고 조문을 하고 유족을 위로하고 또 해병대 사령관을 만나가지고 앞으로 이 조사 문제에 대해서 언론을 하고 그렇게 했습니다. 뭐 그런 등으로 우리나라의 군인권 문제 전반에 관해서 다루고 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국가인권위원회 이렇게 상임위원회라고 하면 그게 도대체 뭐하는 기구인가 하고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고, 특히
국민권익위원회하고 국가인권위원회하고 이제 혼동을 하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서울의 명동에 있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세종시에 있는데 하는 일이 완전히 다릅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주로 행정처분하고 관련해 가지고 국민의 권리에 어떤 침해가 있는 것을 따지는 것이고, 국가인권위원회는 그야말로 인권을 따지는데, 쉽게 비유해서 말하면 그 후쿠시마 오염수의 방류 문제는 전형적인 인권 문제입니다. 이 오염수 방류가 뭐 무턱대고 과학적인 근거 없이 위험하다, 이게 인체에 아주 치명적인 나쁜 영향을 미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이 수산인들, 수산업 관련 업종에 종사하시는 분들의 생존권을 위협하는 거죠. 생존권이 가장 중요한 인권입니다. 생존권을 아주 지대하게 침해하는 것이 되죠. 그 외에 뭐 여러 가지 뭐 이렇게 행복 추구권이나 뭐 이런 국민의 헌법상 규정된 기본적 인권을 유린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그런 문제가 지금은 대체적으로는 그 진정에 따라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진정, 그 피해 당사자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어떤 저희 공직에 있는 사람이 이런 식으로 발언하는 것은 국민의 인권을 침해하는 거다, 진정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 거다, 이런 주장을 하는 진정서를 접수하게 되면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조사관들이 나서가지고 사실관계를 조사해서 이렇게 규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일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렇게 늘 그 일상생활을 영위해 가시는 가운데 꼭 형사범죄의 문제가 아니라도 국민 인권에 관련해 가지고 피해를 받으신 분들은 국가인권위원회 호소 진정이라는 형식으로 호소를 하면 국가인권위원회가 또 적극적으로 나서 가지고 구제 활동을 한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런 것 아마 국가인권위원회하고 권익위원회의 차이점에 대해서 약간의 그림을 그리실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아무튼 오늘 이 무더위, 제가 내려와 보니까 서울보다 부산이 훨씬 더운 것 같습니다. 이 무더위에도 불구하고 이런 중요한 문제에 관해서 이 전문가의 이 강연을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해주신 분들에게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오늘 또 우리 이 참석자들을 위해서 이 특강의 말씀을 해주실 이 분야 최고의 전문가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은 소청 강연과 한반도 해역 해류 흐름 설명에 앞서 두 분 연사님 소개가 있겠습니다. 공정과 상식 보선본부 박세호 공동대표님 소개 부탁드립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공정과 상식 부산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박세호입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우리 이 포럼을 듣기 위해서 오늘 참석해 주신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특히 서울에서 이 포럼 참석해 주신 우리 공정과 상식 본부 상임 대표님 정용상 대표님과 인권위 상임위원 우리 김용원 의원님께도 감사의 말씀을 한 번 더 드립니다. 우리 포럼을 위해서 오늘 이 자리부터 물심양면 성원을 보내주신 우리 공동원 시장 박극재 대표님께도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강연자 두 분을 간단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님, 정 교수님은 1996년 카이스트 원자력공학과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하시고 1998년 원자력 및 양자공학과 석사, 2003년 원자력 및 양자공학 박사 과정을 취득하신 카이스트맨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겠습니다. 2009년부터 카이스트 미래형 고속로 설계 및 안전 해석 WCU 사업단 단장을 맡고 있고 이 대학의 부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최근 후쿠시마 오염수 괴담이 극성을 부리자
관련 전문 과학자로서 다양한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문체부 가짜뉴스 캐치 TF 내의 과학과 미디어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가짜뉴스 생속 대응 자문단에서 활동을 하고 계시고, 국민의힘 과학기술특별위원회 민간위원으로도 활동을 하고 계십니다. 그간의 이러한 활동들이 오늘 우리 강연자로서 초청을 받게 된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우리 강연을 해주신 정용훈 우리 교수님께 여러분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또 한 분은 임정훈 대형 기성 저인망 수협조합장님이십니다. 한국 대형 기성 저인망 쌍거리 협회장으로 활동을 하시는 중에 2022년 조합장 보궐선거에서 당선이 되시고, 올해 3월 제3회 전국 동시조합장 선거에서 연임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선장으로 오래 근무를 하셨고, 한반도 주변의 해류 흐름에 대해서는 국내에서 제일 전문가라고 이렇게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후쿠시마 그 오염수가 이렇게 방류가 되면 어느 해류를 타고 어디를 거쳐서 몇 년 만에 어떻게 어떤 상태로 우리 앞바다에 도착할 수 있는지 오늘 정확한 답을 주시리라고 기대를 해봅니다. 우리 임정훈 조합장님께도 여러분 큰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강연 하시는 분의 소개를 간단히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소개 감사합니다. 지금부터는 우리 정용훈 카이스트 교수님의 후쿠시마 방류 위험한가 주제의 강연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휴대폰은 진동 모드로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방금 소개받은 카이스트 원자리민 양자공학과 정용훈입니다. 후쿠시마 방류 문제에 대해서는 정말 상식적으로만 생각하면은 결론이 그냥 간단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더 고민할 계제도 사실 없는 이제 그런 이슈가 되겠습니다. 왜 뭐 여기에 대해서는 고민할 필요조차 없는 그 정도 수준의 문제인가를 몇 가지 근거를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보시죠. 이 앞에 불은 꺼주시면 조금 뒤에서 보시는데 도움이 될 것 같네요. 여기 앞에 불을 꺼주시면 좋겠습니다. 뒤에 아마 스위치가 있는 것 같은데. 먼저 이제 위험한가 안 한가에 대한 정량적인 어떤 요쪽을 꺼주시면 돼요. 그런 이야기를 들어가기에 앞서서 이 명칭을 가지고도 많이들 이렇게 갈등을 하는 것 같아요. 오염수다, 처리수다 가지고 이제 싸우는데 사실 다 맞는 이야기인데 뭐 한쪽만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런 명칭을 하는 것 같아요.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후쿠시마에 있는 이제 원자로가 되겠는데요. 원자로가 녹아 내렸습니다. 그리고 원자로를 담고 있던 그릇이 뚫렸어요. 그래서 원자로 안에 있던 그게 녹아서 흘러내렸죠. 안에 남아있는 것도 일부 있고 흘러내린 것도 일부 있습니다. 그러면 이 원자로였던 이 녹아내리고 또 미처 안 녹아서 남아있는 이걸 어느 정도는 냉각은 해줘야 됩니다. 아주 작은 양의 열은 나오고 있습니다. 아직도. 그거는 핵분열 반응이 아니고 방사선이 방출되면서 나는 열이 있기 때문에 그걸 제거를 해줘야 돼요. 안 그러면 여기 물이 계속해서 뜨거워지니까 제거를 해주기 위해서 차가운 물을 넣고 뜨거운 물을 꺼내서 식힌 다음에 다시 넣는데 들어갔던 물은 나오면 색깔이 이렇게 시커멓습니다. 오염수죠. 들어갔던 물에서 대부분을 걸러내고 뭐 세슘이나 스티론튬이나 이런 거 다 걸러내고 어느 정도 깨끗하게 만들어서 냉각수로 다시 집어넣습니다. 이런 과정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바깥으로 나올 건 없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건물이 그때 사고의 여파와 지진의 여파 때문에 금이 간 데가 조금 있어요. 있으니까 바깥에 있던 지하수들이 안으로 들어갑니다. 예전에는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고 초기예요. 사고 초기에는 지하수 수위는 낮은데 안에 물 수위가 높다 보니 안에 있던 물이 바깥으로 나가서 지하수와 함께 바다로 들어가는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인위적으로 지하수 수위를 이 안에 물보다 좀 높게 유지를 합니다. 그러면 마치 음악 병동처럼, 코로나 때 아마 경험해 보셨겠죠? 음악 병동처럼 안쪽에 압력이 더 낮죠. 위에 물이, 바깥에 물이 더 높으니까 밖에서 안으로 물은 들어갈지언정 안에서 밖으로는 물이 안 나오는 거죠.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 좋은데 이렇게 하다 보니 물이 자꾸 추가가 되죠. 추가가 되니까 계속 순환만 하면 좋겠는데 물이 추가되는 양이 있어서 그 추가되는 양은 빼줍니다. 그 추가되는 양을 빼서 알프스라고 하는 거대한 정수기를 거쳐서 처리를 합니다. 그러면 알프스 처리수가 되는데요. 그런데 저 처리수라는 이름을 붙이기 위해서는 조건이 필요합니다. 방류 기준의 농도가 적합해야 처리수라고 이름 붙이고요. 만약 여기에서 정수기를 거쳤는데 측정해보니 불합격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다시 거칩니다. 정수기 다시 거칩니다. 그러고 나서 또 측정합니다. 그래도 불합격? 그럼 다시 거칩니다. 그래서 합격할 때까지 돌아가는데 예전에는 성능이 초기에는 사용할 때는 성능이 조금 좋지 않아서 한 2번 정도 해야지 합격했었는데 요즘은 한 번 하면 거의 합격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합격한 것을 우리가 처리수라고 하고 발생한 이 원수를 오염수라고 합니다. 그럼 방류 대상이 되는 건 뭐냐? 이 오염수가 아니고 이 처리수가 방류 대상이 되는 거고요. 이 방류하는 이 처리수는 모든 다른 핵종들은 기준을 다 만족했습니다. 그런데 삼중수소는 딱 한 가지는 만족을 못합니다. 왜냐하면 삼중수소는 물을 이루고 있는 거기 때문에 물에서 물을 걸러내지는 못합니다. 물 분자 중에 수소가 있는데 그 수소 중에 하나가 삼중수소이기 때문에 물에서 물을 분리할 수가 없어요. 삼중수소가 있는 물 분자하고 삼중수소가 없는 물 분자하고는 화학적으로는 똑같아요. 똑같기 때문에 분리를 못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나중에 방류할 때 희석해서 방류를 하게 됩니다. 희석하게 되면은 기준치보다 한참 아래로 내려갈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희석 방류를 하게 되는데 현 단계로서는 아직은 저장을 해놓고 있는 단계고요. 저장하고 있는 것 중에 처리수가 30%, 아직 처리를 해야 되는 물이 70%가 되겠습니다. 방류 대상이 되는 것은 처리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에 이건가요? 이 다음 2개가 넘어간 것 같은데요. 예. 우리나라에서 영향을 전혀 기대할 수 없다라는 것은 우리가 방류를 하고 나면 우리가 영향이 얼마 정도일까를 예상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미 거대한 실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이미 뭐냐면 2011년에 사고가 났을 때 2011년 3월에 사고가 나고 나서 2011년 12년 이때를 쭉 거치면서 그냥 바다로 흘러 들어간 방사성 물질의 양이 지금 방류 대상이 되는 그 양보다 1000배 이상 많았어요. 1000배도 아니고요. 그보다 훨씬 많습니다. 1000배 이상 많았습니다. 2011년에 이미 엄청난 양을 쏟아 부었습니다. 일부러 쏟아 부은 건 아니고 사고 때 그냥 저절로 나와버린 거죠. 그럼 그 다음에 우리나라 어떻게 되느냐? 해류를 타고 돌아서 오면은 한 5년 정도가 걸린다라고 평가가 되는데요. 그럼 5년 뒤면은 2011년 뒤에 5년 뒤면 2016년쯤 되겠죠. 그리고 여기 있는 거는 뭐냐? 우리나라 바다에 바닷물을 떠서 방사성 물질의 농도를 측정한 결과입니다. 1995년부터 데이터가 있습니다. 1995년부터 삼중수소, 그리고 이 빨간 거는 세슘입니다. 세슘, 그 다음에 스트론튬, 그 다음에 플루토늄, 뭐 이런 방사성 물질들의 농도를 쭉 지속적으로 측정해 오고 있는데 2011년 이후에 어떤 변화가 보이십니까? 네, 없습니다.
1000배 이상 많은 게 나왔을 때 그 이후에 지금까지 변화가 없다면 1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걸 그것도 30년에 걸쳐서 나눠서 방류를 한다 그러면 우리나라 바다에 영향이 있겠는가? 없습니다. 여기까지만 들으시면 다 들으신 거예요. 그냥 그걸로 끝난 겁니다. 아니 이런 거대한 바다를 두고 막대한 양의 방사성 물질을 집어넣는 실험이 이미 일어나 버렸어요. 의도치 않게 일어나 버렸습니다. 그 이후에 영향이 없다. 고로 방류하더라도 우리 바다는 전혀 영향을 기대할 수가 없다라는 것이 결론이 되겠고요. 게다가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희석해서 방류를 하잖아요. 방류할 때 세슘이며 스트론튬이며 이런 것들의 농도가 있습니다. 방류할 때는 희석해서 방류하니까요. 그럼 희석하면 그 농도가 어떻게 되느냐? 우리나라 바다하고 비슷한 레벨에 들어가 있어요. 이미 방류 지점의 세슘이니 스트론튬이니 농도가 우리나라 바닷물에 현재 들어있는 세슘이나 스트론튬의 농도하고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 그 영향을 기대할 수가 있겠느냐? 없습니다. 다음요. 요거는 조금 보시기에는 좀 불편하실 텐데 요 지도만 좀 봐주시면 되는데요. 여기가 그 후쿠시마 제1원전입니다. 여기가 후쿠시마 제1원전이 있는 데인데요. 여기에서 사고가 났고 이게 후쿠시마 앞바다입니다. 앞바다고 요 정도 가면 한 100km 정도 됩니다. 한 100km 정도 되는, 여기를 센다이만이라고 부르는 센다이만이 있고요. 100km 정도 되는 요 바다인데, 이때 세슘 농도를 사고 직후부터, 사고가 나던 날은 정신이 없으니까 아무 측정도 못했고, 그로부터 한 달 정도 지나고 정신 조금 차리고 나서 야 이거 바닷물 측정해봐야겠다 해서 측정들을 쭉 했습니다. 했는데 그 농도가 처음에 엄청 높죠. 지역에 따라서 다르죠. 엄청 높다가 쭉 다 떨어집니다. 떨어지는데, 그럼 2011년도 사고가 나던 그 무렵에 이 앞바다의 방사성 세슘의 농도는 얼마였느냐? 제일 많이 올라갔던 게 한 1억까지도 올라갔습니다. 뭐 단위는 따로 있습니다만 이건 뭐 신경 쓰실 필요 없고요. 1억 정도까지 올라갔고요. 여기 센다이만이라고 하는 데 있죠. 센다이만이라고 하는 데도 보면은 여기 보시면 이제 검은, 여기 녹색으로 표시되어 있을 텐데요. 1000 정도까지도 올라갔습니다. 센다이만이 1000 정도까지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후쿠시마부터 한 100km 떨어진 이 지역, 이 앞바다 전체가 세슘 농도로 한 1000 정도까지 올라갔다. 이렇게 측정이 됐습니다. 자, 그런데 현재 방류 대상이 되는 탱크, 희석하기 전에요. 희석하기 전에 방류 대상이 되는, 아까 처리수로가 말씀드렸죠. 방류해도 되는 합격한 그 탱크에 있는 세슘 농도가 이 센다이만의, 사고 직후에 이 센다이만의 농도보다 낮아요. 사람들이 바다가 얼마나 큰지 아마 감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100km 떨어진 이 광범위한 지역에 바닷물이 어디껏 뜨거나 그냥 방류 대상이 되는 탱크 같은 물이 나왔단 말이에요. 2011년도에. 다음요. 그럼 방류 대상이 되는 물이 얼마만큼이냐? 130만 톤입니다. 지금 있는 게요. 근데 앞으로 시간이 가면 좀 더 늘겠죠. 뭐 200만 톤이 될 수도 있고 300만 톤이 될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100만 톤이면 얼마만한 양이냐? 100m, 100m, 깊이 100m. 그러면 100만 톤입니다. 100m, 100m, 깊이 100m에 그 안에 들어있는 물이면은 100만 톤이에요. 이게 후쿠시마 원전 바로 앞입니다. 이게 후쿠시마 원전의 그 처리수하고 오염수가 담겨있는 탱크들이에요. 1000개가 좀 넘습니다. 각각 1000톤 조금 1000톤 정도 되고 개수가 1000개가 좀 넘어요. 그럼 이 100만 톤을 바다에다 부어 넣는다라고 했을 때 사이즈가 얼마냐? 100m, 100m, 100m예요. 그럼 앞에 지도에서 제가 보여드렸죠. 여기서부터 100km 떨어진 저 북쪽 바다
거기 바닷물을 떠봤더니 이 탱크에 있는 물 농도가 나와요. 적어도 2011년에.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까지 영향이 없죠. 그럼 없는 겁니다. 100만 톤 부어봤자 표시도 안 납니다. 저 큰 바다에 100만 톤, 그 서울대 서균열 교수 같은 경우에는 희석해서 방류하는 게 공학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이제 이상한 소리까지, 진짜 말하자면 진짜 코딱지만한 양의 물이 되고, 농도 또한 2011년에 이 앞바다 전체 농도, 이 앞바다 물을 그때 측정했을 때는 1억이 나왔습니다. 1억. 그럼 이 탱크에는요, 수백입니다. 비교가 안 돼요. 그러니 2011년 이후에 지금까지 아무 일 없었으면 방류를 어떻게 방류를 하건 간에 저걸 희석이고 뭐고 그냥 여과고 뭐고 간에 그냥 쓸어버린다고 하더라도 영향이 없는 거예요. 그런 수준이기 때문에 그 영향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않는 것이 상식적입니다. 다음이요. 그래도 일부 삼중수소 같은 거는 막 축적이 되고 막 이러면서 막 위험할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를 막 합니다. 삼중수소 특별히 위험하다. 근데 삼중수소는 더 영향이 없어요. 왜냐하면 양이 너무 작고 농도가 너무 낮습니다. 양이 얼마나 작으냐? 후쿠시마에 저장된 그 130만 톤의 물 속에 들어있는 총 삼중수소의 질량이 2.2g입니다. 2.2g이요. 물로 환산하면은 15cc 정도 됩니다. 삼중수소가 들어있는 물을 모으면 15cc 정도 됩니다. 한 요 정도 될까요? 예, 이걸 태평양에 푸는 겁니다. 이걸 태평양에 푸는 거예요. 동해바다에 삼중수소는 늘상 우리 곁에 있습니다. 지금 마시고 계신 이 물 속에도 삼중수소는 지금 들어 있습니다. 자연적으로 들어있어요. 들어있는 그 양이 얼마 정도냐? 저 하늘에서 삼중수소가 만들어져요.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우주에서 방사선이 엄청난 게 날라옵니다. 그게 질소 같은 원자를 핵을 때려요. 그러면 질소가 깨지죠. 깨진 조각이 삼중수소입니다. 그럼 그게 비로 내려요. 동해바다에 1년에 5g 내외가 내립니다. 후쿠시마에는 총 2.2g이 있고 30년에 나눠서 방류합니다. 그러니 이것만 비교해봐도 우리나라 바다에 1년에 5g씩 삼중수소가 막 들어오고 있는데 저 2.2g 되는 걸 그것도 태평양 쪽으로 그것도 30년에 나눠서 방류를 하면 뭔 영향을 기대할 수 있을까요? 다음요. 게다가 농도를 보면 더 웃깁니다. 방류할 때 농도가 1리터에 1500베크렐이 기준입니다. 그거보다 훨씬 낮아요. 1리터에 1500베크렐을 맞춰서 희석해서 방류를 합니다. 그럼 방류를 하면 나갈 때는 1500이었지만 바다에 풀린 다음에는 1500을 유지할 수 없죠. 그냥 다 흩어지죠. 그래서 희석이 돼서 수 킬로미터, 한 2에서 3km만 가게 되면 1리터에 1베크렐로 떨어집니다. 나올 때는 1500이었지만 2, 3km 흘러가고 나니까 섞여가지고 1이 되는 거예요. 그럼 1리터에 1베크렐이라는 농도는 무슨 농도냐? 지금 낙동강 물을 오늘 떠가지고 측정하면 1리터에 1베크렐이 나옵니다. 비에 내리는 빗물에 1리터에 1베크렐이 들어있어요. 낙동강 물 1리터에 1베크렐이 들어있습니다. 후쿠시마에서 방류하고 수 킬로미터 가면 1리터에 1베크렐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요, 그보다 떨어져요. 뭔 얘기냐? 낙동강 물 농도보다 떨어져요. 그러면 이게 돌고 돌아올 텐데 이게 바로 온들 영향이 있겠는가? 없어요. 여기 있는 걸 바로 먹은들 영향이 있겠느냐? 없습니다. 그러니까 강물이 1리터에 1베크렐이다. 그리고 바다는 1리터에 0.1베크렐쯤 돼요. 바다는 좀 낮아요. 좀 더. 그럼 낙동강 물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는 요 근래 비가 많이 왔죠. 그러면 1리터에 1베크렐짜리 물이 바다로 들어가는 겁니다. 바로. 여기나 가야지 1리터 1베크렐짜리가 나오는데 이미 낙동강에서 1리터 1베크렐짜리가 풀려요. 그러면 위험한가요? 바다 장어는
1kg에 0.1베크렐 정도의 삼중수소가 들어있습니다. 민물장어는 1kg에 1베크렐 정도의 삼중수소가 들어있습니다. 민물장어는 위험한가요? 민물장어가 10배 높아요. 삼중수소 농도가. 그러면 민물장어는 위험한가요? 기장에 해수 담수화 시설이 있었죠. 거기에서 해수 담수를 하시면 1리터에 0.1베크렐 내외의 삼중수소가 들어있습니다. 낙동강 물을 정수해서 드시죠. 그러면 1리터에 1베크렐 정도의 삼중수소가 들어있습니다. 낙동강 물을 정수해서 드시는 게 기장 해수 담수보다 한 10배 위험합니다. 근데 위험하다고 닫았죠. 말이 안 되는 일을 합니다. 그러니까 1리터 1베크렐 요것만 기억을 좀 해주십시오. 그리고 후쿠시마 바다에서 2-3km만 떨어지면은 1리터 1베크렐로 떨어진다. 그것만 기억하시면 그 다음에는 뭐 민물보다 더 낮은 농도가 되는데 그 삼중수소가 있어 본들 그리고 물로 나온 삼중수소는요 인체건 어류건 축적이 안 됩니다. 이건 엄연한 과학적 사실이에요. 일부 세슘이라든지 스트론튬 같은 경우에는 나오면 어류나 이런 데의 농도가 물보다 높아요. 그렇지만 삼중수소는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삼중수소는 뭐 이것만 보시면 그냥 그거 뭐 민물보다 못한 거 오건 말건 우린 상관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맞습니다. 다음요. 그런데 아니 내가 마시는 이 물에 삼중수소가 있다는 게 나는 못 믿겠다. 그런 분들이 많은데요. 요건 실제 서울 시민들의 소변을 조사한 겁니다. 소변 1리터에 1에서 2베크렐이 들어있어요. 소변 1리터에 1에서 2베크렐의 삼중수소가 들어있어요. 왜 그럴까요? 먹었으니까 그렇죠. 뭘로요? 농축수산물로, 물로 내가 먹은 거 거기에 삼중수소가 1리터 1베크렐 정도는 다 들어있으니까 소변에 나온 겁니다. 그런데 후쿠시마 방류하면요 수킬로미터 지나면 이미 그 수준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요 생각 안 하면 됩니다. 다음요. 그렇더라도 그럼 영향이 없죠. 없는데 과학자들은 참 이거 좀 운명이 기구합니다. 없다란 이야기 굉장히 하기 두려워해요. 왜냐? 0.000000000000 몇으로 내려가면 뭔가 있으니까. 그럼 그거 없는 게 맞냐? 맞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생활할 때는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게 맞아요. 그러나 과학적으로 엄밀히 따진다 그러면은 얼마다라고 계산은 해줄 수 있어요. 그럼 계산한 걸 한번 봅시다. 없다는 건데요. 없다는 걸 어떻게 결국 없다는 걸 표현해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어느 정도 되냐 하면 제가 이제 뒤에 그림을 보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요. 자, 여기가 아까 그 보여드렸던 후쿠시마 원전 사이트예요. 이 구글 지도상에 요 한 10km 되는 거리가 요만하게 나왔으니까 후쿠시마 원전은 한 1-2km 정도 되는 부지거든요. 뭐 좀 작죠. 여기에서 방류를 하고 그리고 10km 그 앞바다 거기에 있는 물고기만 나는 잡아먹는다. 1년 내내. 내가 먹는 물고기는 다 저기다. 그리고 나는 해수욕을 가는데 저기만 간다. 내 직업은 어부다. 그리고 이 바다 위에다 배 띄워놓고 1년에 수천 시간을 물고기를 잡는다. 그러면 그 사람은 그 사람 한 사람 아마 최고로 많이 피폭받을 사람이겠죠. 그 사람 한 사람을 딱 대표로 세워놓고 계산합니다. 여기 물고기만 자기 손으로 자기가 잡아서 수영도 하고 해수욕도 하고 물고기 잡고 그걸 먹고 하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이 1년에 얼마를 피폭을 받느냐 그냥 거기 두시면 되겠습니다. 1년에 1 마이크로시버트보다 훨씬 적습니다. 대략 한 1000분의 8 마이크로시버트 정도 되고요. 물고기를 무지하게 많이 먹는 사람 같은 경우에도 한 100분의 3 마이크로시버트 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마이크로시버트는 그것도 뭐 피폭이니까 무시하면 안 되는 거 아니냐.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다음요. 일단 기억해 주십시오. 1 마이크로시버트가 안 된다. 그래서
어른일 경우에는 1000분의 8 마이크로시버트, 뭐 아이일 경우에는 1000분의 9 마이크로시버트. 해산물을 무지하게 많이 먹는, 거의 전국에서 1, 2등 할 정도로 많이 먹는 사람이면 0.03 마이크로시버트 정도가 될 거다. 이거는 후쿠시마 앞바다 10km 이내의 것만 잡아먹는 경우고요. 다음요. 어떤 논문에서는 좀 더 무지막지한 가정을 했습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는 일을 가정했어요. 뭐냐? 지금 저장되어 있는 거 그대로 쏟아버린다. 알프스고 자시고 간에 아무것도 안 한다. 그냥 나오는 오염수 그냥 그대로 부어버린다. 그리고 30년 나눠서 안 한다. 1년에 끝내버린다. 그 다음에요. 그 주변에 10km 그물을 쳐가지고 안에 있는 물고기는 밖으로 절대 못 나가게 가둬놓는다. 그리고 거기 있는 생선만 1년 내내 먹는다. 그러면 얼마냐? 18 마이크로시버트다 라고 논문을 쓰고 결론은 그러니 무시해라 라는 게 결론인데요. 다음요. 우리나라 원자력 학회에서도 걱정에 대해서 평가를 해봤습니다. 우리나라로 와가지고 우리나라 물고기를 잡아먹는 거는 그 영향이 너무 없어서 계산을 할 수가 없고요. 태평양에 나가서 우리나라로 오기 전에 태평양 돌고 있을 때 해류가 거기 있는 물고기를 잡아다가 먹는다 라고 할 때 얼마냐? 계산해봤더니 이건 마이크로시버트도 아니고 1000분의 3.5 나노시버트. 마이크로보다 1000분의 1이죠. 1000분의 3.5 나노시버트가 됩니다. 다음요. 그럼 1 마이크로시버트라는 거 여러분들이 아셔야 이 가늠이 될 거 아닙니까? 후쿠시마에서 물고기 잡아먹는 건 1 마이크로시버트의 1000분의 얼마 수준. 우리나라에서 물고기 잡아먹는 거는 1 나노시버트의 1000분의 얼마 수준 되는데 1 마이크로시버트는 얼마냐 하면 제 몸에는 대략 한 7000개 정도의 방사선이 초당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7100크렐이라고 합니다. 제 몸에서 1초에 7000개의 방사선이 나와요. 이렇게 앉아 계시면 서로 자기 몸에서 나오는 방사선 가지고 옆에 분을 피폭시키고 이제 그러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만약 침대를 같이 쓰시는 분이 계시다면 서로 주고받는 게 1년 동안 20 마이크로시버트쯤 됩니다. 그게 20 마이크로시버트쯤 돼요. 왜냐? 내 몸 속에 방사선 물질들이 이렇게 있기 때문입니다. 어디서 왔겠습니까? 이건 족보 따라온 게 아니고요. 네, 내가 먹는 음식이 특별히 오염돼서가 아니고 그냥 자연 상태의 걸 드시면 이렇게 돼요. 그리고 그걸로 피폭받는 게 1년에 500 마이크로시버트를 피폭받고 있어요. 0.5밀리시버트니까 500 마이크로. 간단히 하루에 1 마이크로시버트입니다. 하루에 1 마이크로시버트를 내가 청정한 음식으로부터 피폭을 받고 있고 후쿠시마 10km 앞바다에 있는 것만 줄곧 먹었다고 할 때 1 마이크로시버트의 100분의 1에도 미달하는 정도 수준이다. 하루 섭취량의 100분의 1이 안 된다. 그게 1년에 추가되는 거예요. 그럼 1년에 뭐 밥 몇 숟가락 정도 해당되겠죠. 그거 더 드시면 더 추가되는 양이 되는 거고요. 다음요. 음식에 방사선이 있다는 것은 눈으로 보여드리면 이렇게 돼요. 여기 바나나 보이죠? 이게 뭐냐면 엑스레이 필름 같은 그런 감광하는 필름입니다. 거기에다 바나나를 놓으면 이렇게 나와요. 왜요? 방사선이 다 지나가서. 바나나를 이렇게 잘라 놓으면 이렇게 됩니다. 요 위에는 돼지 간이고요. 요건 생강입니다. 우리가 먹는 모든 거에 방사선 물질들이 들어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루에 1 마이크로시버트를 피폭을 받는데 후쿠시마 앞바다 생선만 먹어서 받는 피폭의 양이 하루 먹는 양의 100분의 1 수준이다. 다음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1 나노시버트도 안 되는데 그게 얼마냐. 요 집에 사시다가 저 위에 집으로 이사를 가시면 한 10m 정도 높은 데로 이사 가시는 거죠. 그럼 10m 정도 높은 데로 이사 가시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내 머리 위로 있는 공기층이 얇아져요. 그쵸? 내 머리 위로 공기층이 얇아지죠. 저 우주까지 나가는데. 그럼 우주에서 날아오는 방사선이 쉽게 저를 때립니다. 공기가 덜 막아주니까. 그게 누적되는 게 얼마냐? 1년에 1 마이크로시버트예요. 10m 올라가시면. 그러면 후쿠시마
앞바다에 있는 생선만 먹어서 내가 피폭 받을게. 근데 제가 먹을 것도 아니죠.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 앞바다 생선 먹지도 않죠. 근데 여하간 그 앞바다 생선만 먹었다라고 하면 100분의 1 마이크로시버트니까 10m의 100분의 1이면 얼마입니까? 10cm 맞나요? 10cm 정도 높은, 여기 사시다 10cm 높은 데로 이사 가시면은 그 정도 추가돼요. 무시하시면 되는 거죠. 없다라고 하면 되는 거죠. 여기서 10m 높이 이사 가서 나 좀 걱정된다, 암 걸릴까 봐, 이러시지 않죠. 무시하시는 겁니다. 1 마이크로시버트라는 건 그냥 무시하면 되는 거고요. 1 나노시버트는 1cm입니다. 더 무시하셔야 될 거예요. 우리나라 원양어업으로 해서 물고기를 잡아온다. 그러면은 1 나노시버트의 1000분의 3 정도 됩니다. 1 나노시버트가 1cm면은 1000분의 3이면 얼마인가요? 그거 뭐 표시도 못 하겠습니다. 키가 크지 않으신 분들이 이제 좋아하시면 돼요. 머리 위로 공기층이 저같이 두꺼우면 저 같은 사람들은 안전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영향이라는 게 나노시버트에서 한참 모자라거든요. 그런데 또 어떤 식으로 표현할 수도 있냐 하면, 후쿠시마 앞바다의 생선만 1년 내내 먹는다 라고 했을 때 약 1만 년만 드시면 엑스레이 한 번 찍는 것과 같습니다. 딱 1만 2천 몇 년 걸리는데요. 1만 년만 드시면 몇 년 사십니까? 자, 그리고 우리나라에서 태평양에 나가서 원양어업으로 잡아다가 먹는다 라고 하더라도 그 피폭 받는 양을 1000분의 3 나노시버트쯤 되는데, 그걸 환산해 드리면 적어도 2000만 년 정도는 드셔야 엑스레이 한 번 찍으시는 겁니다. 그러면 무시하시는 게 맞죠. 그리고 또 다른 걸로 또 비교를 해드리면, 지금도 이 땅에서 나오고 있는 방사선을 우리가 피폭받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받을 수 있는 영향이 얼마냐? 땅에서 나오는 방사선을 딱 1초 쬐는 거, 그 정도 수준입니다. 거기에 더 미달해요. 그것도 안 돼요. 그러니까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하고 우리나라에서 태평양에 나가서 물고기를 잡아서 먹어. 그러면은 1년 동안 내가 그 물고기만 먹어서 피폭받는 양이 1초 동안 땅에서 나오는 방사선 쬐는 것보다 작아요. 그러면 이게 피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다라고 표현한 게 맞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은 어떻게 하느냐, 이게 뭐 굳이 1000분의 3.5 나노시버트쯤 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여요? 아, 있구나 라고 받아들이게 되죠. 이게 있다 없다를 사용하는 언어가 좀 다릅니다. 엄밀성을 추구하다 보니 진짜 0이 아니면 0이 아니라고 하거든요. 이 정도면은 사시는 데는 0이라고 생각하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다음은요. 일전에 우리나라에서 후쿠시마 시찰단이 갔다 왔죠. 그럼 나리타 공항으로 아마 가셨을 텐데요. 인천에서 나리타 공항 혹은 뭐 김포에서 나리타 뭐 되게 갔습니다. 그럼 그 비행기 타는 동안 왕복으로 받는 피폭 양이 7.4 마이크로시버트입니다. 후쿠시마 방류가 위험한지 안 한지 보러 가는데 7.4 마이크로시버트. 후쿠시마 방류한 뒤에 그 앞에 있는 생선만 잡아 먹어서 나오는 게 1000분의 8 마이크로시버트. 0.008 마이크로시버트. 비교가 안 되죠. 비행기 타는 게 훨씬 위험합니다. 그렇지만 저게 위험한 건가요? 일본 비행기 잠깐 갔다 오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저 정도 마이크로시버트 단위는 그냥 무시하시면 됩니다. 거기서 10마이크로시버트가 안 된다 그러면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엑스레이 한 번 정도 됩니다 그러면 꽤 되네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될 정도입니다. 다음요. 그리고 앞에는 후쿠시마 앞바다에는 이런 우럭들이 아직 잡힙니다. 어떤 거냐 하면, 어디서 나온 우럭이냐면 후쿠시마 원전에
보면은 방파제가 있어요. 항구를 만들어 놨습니다. 뭘 싣고 내려야 돼서 발전소에서 전용으로 쓰는 항구예요. 거기에 입구를 그물로 2중 3중 막아놨습니다. 지금 왜요? 안에 있던 물고기가 밖으로 못 나가게, 밖에 있던 물고기 안으로 못 들어오게 그물로 막아놓고 안에 있는 물고기들을 주기적으로 잡아요. 잡아가지고 오염 상태가 어떻게 변화되고 있나 봅니다. 그렇게 봤더니 최근에 잡은 놈이 우럭인데 300g 정도 되는 우럭이에요. 얘는 뭐 방파제에 붙어 사는 애죠. 얘가 1kg에 18,100크렐의 세슘이 나와요. 그럼 기준치가 100이니까 기준치를 무려 180배 초과한 겁니다. 식용으로 따지자면요. 식용 기준은 100인데 사고 전엔 1000이었는데 그걸 100으로 낮췄어요. 낮췄는데 야간 기준치 180배. 이게 잡힙니다. 그런데 이거는 원전 내항에 가둬진 상태에서 채취된 거기 때문에 우리 먹기 위해 잡은 게 아닙니다. 그러니 저걸 먹으면 어떻게 되냐 이런 질문을 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이게 잡히고 뭐 이러니까 방류를 하면 위험한 거 아니냐 뭐 이제 이런 이야기 합니다. 방류를 해도 이 농도가 바뀔 이유가 없어요. 이건 왜 그렇냐? 이 왜 18,000이 왜 나왔냐 하면 2011년 사고 때 나온 것들이 아직 그 앞바다의 뻘이나 이런 데에는 세슘이 더 많아요. 물의 농도보다 뻘의 농도가 높아요. 세슘은 대략 한 400배 정도 높습니다. 뻘에는 400배 정도 높은데 뭐 그런데 살고 있는 놈이기 때문에 게다가 후쿠시마 바로 앞이잖아요. 바로 앞이기 때문에 이런 놈이 잡힙니다. 자, 그런데 이거 먹으면 안 됩니다. 그럼 먹으면 어떻게 되냐? 굳이 비교하자면 이게 우리나라 국내 자연산이요. 자연산 전복이고요. 내장이 뭐 전복마다 좀 다르죠. 어떤 놈은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고 한데 내장 비중을 뭐 대략 한 25%다라고 가정을 하면 전복 1kg을 먹으면 이 폴로늄 210이라는 방사성 물질 때문에 요 정도 피폭을 받습니다. 저 세슘 우럭을 1kg를 드시면 저 정도 피폭을 받으십니다. 비슷한 수준이에요. 그러니까 기준을 얼마나 낮게 만들어놨는지를 아시겠죠. 얼마나 엄격하게 하고 있는지를 아시겠죠. 그러니 이거라 그래도 먹어서 문제가 될 건 없다. 그렇지만 먹는 건 아니다. 그 먹으면 어떤 영향이냐? 영향은 기대할 수 없다. 전복 먹어서 방사선 피폭돼서 내가 문제가 되느냐? 그렇지 않죠. 그러면 둘 다 영향이 없는 거다. 그리고 이거는 우리한테는 아주 좋은 증거는 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후쿠시마 수산물 수입 아직 안 하고 있죠. 안 하고 있는데 일본이 부당하다 그래서 WTO에다 우리 제소했잖아요. 제소해서 1심에서 우리가 졌습니다. 졌던 이유가 뭐냐? 위험하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다 졌어요. 후쿠시마 수산물을 우리 국민이 섭취할 경우에 위험할 수 있다 라고 주장했는데 졌습니다. 그러고 나서 2심에 가서 우리가 뒤집었는데 뒤집을 때 우리 전략은 뭐였냐? 전략을 바꿨습니다. 위험하다 안 하다라는 이야기는 싹 닫았습니다. 그리고 딱 한 가지만 이야기했습니다. 후쿠시마 앞바다는 사고가 있었던 바다다. 그리고 거기에 세슘이니 스트론튬이 이런 농도를 봐라. 우리 바다와는 다르다. 후쿠시마는 사고가 있었던 바다고 그 영향이 아직 남아있다. 우리 바다는 사고가 없었던 바다고 그 영향은 우리 바다에 미친 적이 없다. 그러니 우리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검역하는 거하고 너네 바다에서 잡히는 물고기를 검역하는 거하고 기준은 달라야 하지 않겠냐. 말이 맞냐. 그러니까 WTO가 한국말이 맞다. 그래서 우리가 이긴 겁니다. 요거는 이 세슘 우럭이 위험하다 그러면 우리 또 집니다. 위험하다 안 하다 이야기 말아야 돼요. 말고 뭘 하냐면 봐라. 세슘 18,100크렐짜리 우리 바다에서는 안 잡힌다. 너네 바다에서는 아직 잡히고 있지 않냐. 그러니 너네 바다와 우리 바다는 다르지 않냐. 그러면 우리는 일본 수산물을 수입해줄 의무는 없어요. 우리가 해줄 수는 있죠. 유럽은 이미 하죠. 하기로 했죠. 유럽연합은 하기로 했습니다. 이미. 뭐 우리도 안전을 생각하면은 수입하는 거 문제 없습니다. 문제 없지만 검역 차원에서 다른 검역 기준을 가지고 사실상 이제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조치예요. 그럼 저런 게 잡힌다는 건 우리한테는 좀 더 유리한 증거는 될 수가 있겠죠. 뭐 그런 차원에서 참고로 보여드렸습니다. 다음요.
그 외에도 여러 가지 그 괴담들이 있는데 시간 관계상 제가 이걸 다 이야기할 수는 없습니다. 뭐 삼중수소 축적된다, 유기결합 삼중수소 위험하다, 무거워서 가라앉는다, 뭐 소금 미리 사둬라, 400배 희석하는 게 공학적으로 불가능하다, 방류 말고 증발시켜 날라보내라, 뭐 고체화를 시켜라, 농업용수로 써라, 공업용수로 써라, IAEA가 돈 먹어서 그렇다, 뭐 그렇게 안전하면 먹어봐라, 뭐 이런 이야기들을 쭉 하는데요. 뭐 요 제일 끝에 거 빼고는 다 괴담이고요. 이 마지막 거는 하나만한 이야기가 이제 되는 거죠. 다음요. 네, 마지막이 되겠는데요. 그렇게 안전하면 네가 한번 먹어봐라까지 딱 갑니다. 이 정도 이야기를 하면 저는 이제 극친일파가 이미 돼버린 거고, 그렇게 안전하면 먹어봐라까지 가요. 그런데 그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은 좀 바보 같은 이야기입니다. 네가 먹어봐라. 그래서 제가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제가 먹겠다 그러고 먹었어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먹었으니까 그럼 그 사람이 믿을까요? 근데 그걸 의지하는 거잖아요. 저 사람이 먹을 수 있다 그러면은 저 사람 말이 맞을 거고, 안 먹겠다 그러면 봐, 위험한데 안 위험하다고 거짓말하면서 봐, 먹으라니까 못 먹지. 뭐 이런 식의 그 생각을 가지고 저한테 아마 그 이야기를 하겠죠. 근데 그 이야기가 딱 요 이야기입니다. 모자 관계가 의심이 돼요, 제가 볼 때. 그런데 당사자들은 그거 아니래요. 그럴 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1번, 아들을 불러다가 너네 엄마 아니라고 그랬지? 자, 큰 소리로 아줌마라고 불러봐. 자, 그럼 내가 너 믿어줄게. 아줌마라고 부를 수 있는지 없는지를 내가 보고 모자 관계가 아닌지를 한번 내가 테스트를 해봐야겠다. 뭐 이런 수준인 거잖아요. 그럼 두 번째 뭡니까? 시끄럽고 DNA 검사하자. DNA 검사해서 나와요. 그럼 모자 관계가 친모 친자 관계가 99.999% 나와요. 그럼 끝난 거죠. 지금 어디까지 가 있냐? 이 해서 99.999% 나왔어요. 후쿠시마 방류에도 문제가 이리 봐도 저리 봐도 없지 않습니까? 나왔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 믿을 수 없다. 마지막입니다. 이제 궁극의 반응은 믿을 수 99.9% 그거 검사 결과 난 못 믿겠다. 뭐 이렇게까지 이제 가는 거죠. 사실 방사능은 측정 가능하고요. 그래서 아까 평가해드린 대로 후쿠시마 앞바다 물고기만 먹었을 때 얼마, 우리나라에서 먹는다면 얼마, 이런 수치까지도 다 나올 수 있죠. 그런데 괴담을 만드는 쪽에서는 뭘 안 하냐 하면 수치를 이야기 안 합니다. 얼마만큼의 피폭이 일어날 수 있으니 위험하다 이야기 안 해요. 왜냐면 얼마만큼의 피폭이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위험하지 않다는 이야기가 돼버리니까 절대 안 합니다. 근데 피폭 양을 보셨을 때 전혀 고려할 만한 양이 아니었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후쿠시마에서 방류를 하더라도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1도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나라 수산물에 미치는 영향은 완전히 없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수산물 소비라든지 요식업이라든지 이런 데에 가는 피해는 오롯이 그 위험성 때문이 아니고 위험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위험하다라고 괴담을 만든 쪽에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강의원이었습니다. 가슴 뿌듯합니다. 그리고 그 질의는 우리 사후 설명을 듣고 또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금은 한반도 해역 해류 흐름에 앞서 잠시만 죄송합니다. 다음은 임정훈 대형기선 저인망 수협조합장님의 한반도 주변 해역 해류 흐름에 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압축적이며 팩트 있게 듣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십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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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형기선 저인망수협 조합장 임정훈입니다. 먼저 공정과 상식 관계자 여러분들께 이렇게 발표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먼저 이 해류를 설명하기 전에 대형기선 제인망조합이 많은 데인가 궁금해 하실 분이 많으실 거라 생각을 합니다. 대형기선 제인망조합은 외거리, 쌍거리, 트롤, 우리 지금 근해 배들 중에서 가장 큰 배고요. 가장 멀리 나가서 조업을 하고 들어오는 배입니다. 130척 정도가 저희 조합의 소속의 배들입니다. 그래서 누구보다도 해류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뭐 해류와 지류 여러 가지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공정과 상식이 뭐 하는 데인지는 모르겠지만 해류를 설명하라니까 안 그래도 억울해서 어디든지 가서 울분을 토하고 싶은데 이런 자리를 마련해 주셔서 잠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저명한 교수님들이 여러 단체에서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가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극히 미비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민들이 그 말을 믿을까요? 수산물 소비가 너무 급감하고 있고 업인의 한 사람으로서 걱정 안 할 수가 없습니다. 저는 후쿠시마 처리수라고 칭하겠습니다. 오염수라고 생각할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처리수가 해류를 타고 어떻게 이동되는지, 그 다음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기존 분석을 통해서 발표를 진행하겠습니다. 가장 먼저 여러분들한테 이 지구본을 먼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지구본 맞죠? 이 지구본에는 이 우리나라 사람들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지구본은 유치원에서부터 대학교까지 학생들한테 공식적으로 사용되며 전 세계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교구 교재입니다. 맞죠? 이를 토대로 전 세계가 공용으로 학생들한테 가르치는 이를 토대로 해류의 이동 상태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지구본에는 뺑 둘러가 돌려보면은 일본서부터 우리나라 전 세계의 해류가 여기에 싹 기재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가 인정을 안 하면 내 자식과 내 손녀들이 배우는 걸 인정을 안 한 거가 똑같이 되겠죠. 그래서 오늘 제가 발표하는 거는 이 지금 지구본에 딴 거는 다 치우고 그냥 내가 많이 모르니까 이 지구본에 기재되어 있는 해류를 갖다가 설명을 해드리고 이 해류의 이동 속도라든지 그런 거를 보고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위험한가 판단은 여러분들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요 보시면 태평양은 생각보다 넓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넓고 강하다는 것은 이 화면을 봐도 정말 우리나라는 아주 조그만하죠. 우리 인간이 생활하는 육지는 이 지구의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70%는 바다입니다. 이 강활한 바다에는 여러 종류의 해류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여러분들이 보시는 게 요 구르시오 해류입니다. 이 속력이 0.5노트부터 3노트로 시작을 해서 이 구르시오 해류를 통해서 북태평양 해류로 이어집니다. 그 다음에 이는 구르시오 북태평양 해류를 타고 바닷물의 일부는 알래스카 해류를 빠져나감을 의미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가는 이 기간이 얼마나 될까요? 우리 일부 과학자들 일본에서 후쿠시마에서 뭐 처리수든 오염수든 방류하면 6개월 만에 온다 합니다. 그건 있을 수가 없습니다. 배를 타는 사람이면 바다를 아는 사람이면 해류라는 것은 육지에 공기에 공기층이 있듯이 물속에든 물 흐름을 이야기하는 해류가 있습니다. 몇만 톤이 되든 몇백 톤이 되든 배를 띄워놓고 있으면 가만 엔진을 안 쓰고 엔진을 놔놔도 그 해류에 따라서 배가 움직이는 속도가 여기에 지금 밑에 속력을 의미하는 것은 0.5에서 3노트는
삼루도까지 떼어놓어도 갈 수 있다는 겁니다. 무동력으로. 그러면 여기서 저 지금 태평양을 건너서 여러 가지로 알래스카 해류까지 나갔다가 이 해류는 여러 가지 본도 외에도 본 해류 말고도 여러 가지 주류들이 있죠. 그래서 이 여러 가지 지류들 중에서 캘리포니아요 지금 상하의 이 해류들을 쳐다보면 저기서 물이 돌아서 아래올로 올라가는데 2년이 걸린다 그럽니다. 이거는 저희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전 세계 학자들이, 해양학자들이 이야기를 하고 지구본에 표시를 하고 거리난 것이죠. 일부 과학자들은 뭐 우리나라 제주 해역에 90일 이내에 도달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지만 다수의 과학자들을 떠나서 해양 전문가들은 일본 이 지금 후쿠시마에서 처리수를 버리면 우리나라에 돌아오는 데 5년 정도 걸린다고 생각을 합니다. 2011년도 아까 전에 우리 교수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동일본 대지진으로 유출된 후쿠시마 오염수는 지금 방류를 하려고 하는 처리수보다 더 많은 방사선 물질을 포함해 있는데도 12년이 지난 지금 우리나라에서 물고기 먹고 탈난 사람 있습니까? 여기 탈난 사람 있으면 손 한번 들어보십시오. 없습니다. 여러 많은 고기들을 잡아서 몇십만 개, 몇천만 개를 가져와도 아무 탈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비슷한 사례를 한번 보겠습니다. 해외에서도 이와 비슷한 결과를 가지고 우려를 해서 이야기한 적이 한 번 있죠. 후쿠시마 원전 폭발할 당시 유출된 방사능 오염수가 2년 후에 캘리포니아 서부해역에 가장 먼저 도달한다는 소식에 미국 지역 주민들이 공포에 떨고 굉장히 시끄러운 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미국 국립해양대기청 및 과학자들은 과학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방사선 물질이 해안으로 퍼져나간다면서 농도가 미비한 수준으로 해석된다고 발표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주민들은 믿지 않죠. 그렇게 해서 미국 과학진흥협회에서 발행하는 과학 전문 주간지 사이언스지에서도 연구 결과는 후쿠시마 발전소 붕괴로 인한 미국 내 위험은 거의 없다는 보도를 내놓았습니다. 특히 사이언스지는 오염수 유출 이후에 3개월이 경과된 시점에서 실시한 해수 샘플 조사에서 세슘 방사능 농도는 검출되지 않았고 이는 해수의 흐름이 대부분의 방사능 물질을 해석한 것으로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일부 시민단체들은 자체적인 펀딩을 통해 민간의 오염수 분석을 의뢰하였습니다. 이에 우주올 해양연구소라는 해양과학자 켄 부셸리 박사는 태평양의 50개 이상의 지점에서 바닷물 샘플을 갖다가 채취하였고 농도를 분석한 결과 오염 농도가 평소와 비슷한 수준이며 인체에 무해하다는 것까지 확인함으로써 논란은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일본은 약 30-40년간 133만 톤의 처리수를 방류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1년으로 환산하면 약 44,000톤 정도의 양이겠죠. 하루로 환산하면 121톤 정도 됩니다. 이는 가로 세로 높이 5m의 정육면체에 125톤의 물이 들어갑니다. 하루에 방류되는 121톤은 5m의 정육면체보다 더 적은
미미한 양입니다. 태평양 바닷물의 양을 대략 6억 7천만 세제곱킬로미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방류량 121톤은 태평양 바닷물 양과 비교를 하면 계산조차 어려운 터무니없는 적은 양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일본에서 방류할 총 처리수 양인 133만 톤으로 계산을 해도 태평양 바닷물과 비교하면 아주 미미한 수준입니다. 굳이 비교하자면 태종대 앞바다에 생수 1리터 붓는 아주 작은 양일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이처럼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는 우리나라에 미칠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것이 결과에 지배적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언론에서 처리수 방류에 대한 우려는 연일 보도하면서 우리나라 국민들의 수산물 소비는 급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어업은 인건비, 유류비 상승, 어익구 감소, 선흥 부족 여러 원인으로 고사 직전입니다. 우리 어업인들은 바다에서 배를 타고 나가면 내 자식이 이 바다에서 고기를 잡아야 하고 잡아오는 생선을 내 자식과 내 손자가 먹는다는 생각으로 고기를 잡아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저희 조합 소속 배들이 130여 척이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를 방류를 하는 시기를 맞춰서 한 달 정도 조업을 해서 제가 이 공동어시장에서 이것을 검사를 할 것입니다. 검사를 해서 단 한 마리라도 오염수가 나온다, 예를 들어서 뭐 방사능 수치가 나온다든지 뭐 세슘이라든지 삼중수소라든지 잘못된 게 나오면 우리는 이 고기를 팔지 않고 폐기 처분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은 우리 어민들이 그만큼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도 우리 어민들께서도 후쿠시마 처리수 방류 정치권에서 더 이상 왜곡하시면 안 됩니다. 이거는 정치권의 여야를 막론을, 여야가 누가 잘하는지 모릅니다. 근데 저희는 어민 입장에서 볼 때는 고래 싸움에 새우 등 터진다 그럽니다. 새우가 아니고 새우가 집 뭉그러집니다. 이 후쿠시마 오염수 처리수 방류가 왜곡되지 않도록 더 이상 해보는 의미는 없도록 여러분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언론에 확실히 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팩트 자체입니다.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현재 두 분 강연과 설명이 끝났습니다. 시간이 좀 많이 지난 듯한데 간단히 한두 분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과 조합장님께서 질의하시는 분 계시면 응답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간단히 질의 받겠습니다. 지금 그 정치권에서 너무나도 이렇게 많은 우리 국민의 1,000만 명을 죽이고 있는 이 사태가 너무 안타깝습니다. 제가 지난달 우리 주민자치 회의를 했는데 이런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정부에서 내려온 공문에 아까 이야기했던 오염수라고 나온 거예요, 글이. 그래서 제가 우리 집행부한테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아니 왜 오염수냐? 오염수라 해놓고 안전하다 하면 이 앞뒤가 맞지 않다. 그래서 오염수가 아니고 이 처리수라고 해서 내려보내야지. 왜 주민자치라는 거는 정부에서 내려오는 공문이, 그러면 맨 위에 공문이 뭐 되겠습니까? 해양수산부 장관, 해양수산부에서 아마 내리지 않겠어요, 그죠? 그래서 내가 이 공문을 내리면 사람이 도대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 정부는 처리수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 특히 아까 설명했듯이 알프스를 통과해서 모든 걸 다 정리해 나오는 건 처리수인데 처리수가 안전하다 해야 되지 오염수가 안전하다 이 말이 맞지 않지 않냐 해서 이 공문을 좀 바꿔주시라고 내가 이 말씀을 했어요. 제가 이 자리에서 이 말하는 이유는 우리 국민들도 중요하지만은 이 관을 끼고 있는 우리 정부의
관료들이 사고가 내가 볼 땐 지정신 아니에요. 그리고 민주당 그 야당 눈치를 너무 많이 보는 것 같더라고. 제가 그 며칠 전에 gen말축제 지난주 제가 이제 추진위에 있다 보니까 다 그 좋은 gen말 바다 축제를 하고 있는데 민주당이 나와가지고 이 또 오염수 하면서 해결거리가 나와가 서명운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 서명운동에 맞불로 우리 수산물 안전하다는 거 5m짜리 15m를 쳐서 제가 맞불로 했거든요. 결국은 민주당 의원이 그 다음날은 저한테 미안하다고 사과를 했어요. 너 기장 사람 아니고 부산 사람 아니고 대한민국 국민 아니면 일본 가서 하든지 해라. 이거는 우리 국민을 죽이는 일이다 했는데 제가 이 마지막까지 하는 이야기는 그겁니다. 하여튼 우리도 중요한데 여기 높으신 분 뭐 이렇게 그 관과 관련이 돼 있으면 내리는 공문부터도 제대로 제가 그걸 지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공문이 이렇게 내려왔다라고 하면서 그 업장, 부업장 이런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게 그 국민들에게 전달이 제대로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공문을 제대로 발송하고 정부 여당이 처리수로 가면 우리 국민의힘 여당들도 같이 처리수로 가야 됩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이 오염수라고 합니다. 툭하면 오염수래. 오염수가 어떻게 안전하고 우리 수산물 믿고 먹어라. 오염수. 안 맞지 않습니까? 제가 이 말 지적하고 싶어서 왔습니다. 좋은 내용 감사합니다. 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또뭐 질의하실 분이나 뭐 표현하실 분 있으시면 질의 바랍니다. 예. 오늘 여기 오신 분 전부 관심 있게 와주셨네요. 저도 오늘 관심 있어서 오늘 이렇게 찾아왔는데요. 아까 그 박사님께서 설명하는 것을 오늘 듣고 정말 오염수와 처리수에 대해서 상당히 이제 조금 지식을 갖고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리고 여성분 나오셔서 설명하셨는데 참 정말 그걸 고쳐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까 우리 단장님께서 나오셔가지고 그 해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요. 해류에 대해서 설명하시는데 일반인들이 해류에 대해서 지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걸 지식을 조금 더 곁들여 가지고 제 생각입니다만은 지금도 그 우리가 지금 남쪽에서 태풍이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지? 항상 해류는 어디로 움직이느냐면 태풍하고 같이 움직입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동쪽으로 움직이는 게 항상 우리가 태풍을 올 때 항상 그걸 느끼잖아요. 제주도에서 오르면 남쪽으로 우리 남해 쪽으로 와서 동해 쪽으로 빠져나와서 일본으로 거쳐갑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 해류는 서쪽으로 가지 않고 태풍이 가는 방향으로 일본 쪽으로 거쳐서 우리 후쿠시마가 일본 해를 거쳐서 보면은 어느 쪽에 있냐면 동쪽에 있습니다. 동쪽에서 해류가 일본을 넘어가지고 육지로 넘어올 수는 없잖아요, 그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 해류가 그러니까 미국으로 거쳐서 남미 쪽으로 해서 거쳐서 돌아오면 5년 6년이 걸린다고 하는 게 그 이론상에 맞는 이야기인데 항상 그 물과 바람은 같이 움직이니까 조금 거기에 대해서 같이 설명을 해주시면 우리 일반인들이 잘 받아들여지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갖고 오늘 한 말씀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저는 해류 전문가는 아닙니다. 그렇지만 저도 현장에서 선장 생활을 20년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전역, 그 다음에 뭐 동지나 저 대만 우에서부터 태평양까지 모든 구역을 조업을 하고 선장 생활을 20년 정도 했으니까 바다에서 오랜 세월 있었죠. 금방 질의하신 이야기는 충분히 알겠습니다. 그런데 일일이 설명을 하려면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겠죠.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잠깐 보인 거는 지구본에 본을 떠서 그대로 올린 것입니다. 그래야 일반인들이 이해하기 쉬우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요. 저 해류도 여러 가지가 쪼개지겠죠. 아까 전에 말씀하시다시피 태풍에 움직이면 기압입니다. 태풍이 움직거리고 바람이 움직거리는 것은 모든 것은 기압에 의해서 움직거리는 것이고요. 해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해류도 상층과 중층과 하층의 물이 각각 흐르는 시간과 속력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일일이 설명을 드리자면 많은 시간이 필요를 하기 때문에 지금 아까 전에 제가 우리 PT 행거를 갖다가 안 보고 설명을 했는데
그 PT에 보면 적도에서 돌아오는 해류를 빨간 선으로 표시를 해놨을 것입니다. 그 적도에서 돌아오는 해류는 우리나라 대만구에까지 올라와서 필리핀에서 일부 서시마 난류라는 것이 우리나라에는 존재하고 있습니다. 일본하고 우리나라 사이에 일부 유입이 됩니다만은 그 유입되는 것은 아주 극소수 정말 미량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안 드린 것이고요. 그 다음에 분명한 것은 바람과 해류는 전혀 영향이 없다는 거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세심하게 제가 설명을 드리자면 시간이 뭐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10분 15분입니다. 그래서 뭐 후다닥 그냥 막 설명만 드렸는데 궁금하시면 대형지선 저인망 조합을 한번 방문하시면 해류에 대해서 확실히 알려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텍스트에 있는 우리 임성훈 조합장님 감사합니다. 한 번 더 박수 부탁드립니다. 예, 뭐 용어 문제는 우리가 생활 하수를 마지막 단에서 모아가지고 내보내기 전에 처리하는 데가 하수 종말 처리장이라고 부르죠. 거기서 나가는 것도 처리수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인 용어이기 때문에 모든 처리를 거쳐서 방류되는 그 물을 칭할 거면 처리수라고 하고, 그냥 원자로 냉각하고 나오는 그 물을 이야기할 거면 그걸 오염수라고 하는 게 가장 정확한 표현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방류를 한다 그러면 방류 대상은 분명히 처리수이기 때문에 그걸 딱 집어 이야기한다면 처리수라는 용어가 맞을 것 같습니다. 네, 너무 확실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럼 질의응답을 끝내도록 하고요. 사실은 우리 그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참 말도 많고 오해도 많았는데 오늘 포럼을 통해 저 궁금증이 많이 해소되었으면 합니다. 제대로 검증된 과학을 온전히 받아들이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며, 대한민국이 선진국 대열에 진입했음에도 검증된 과학을 불신하고 괴담이 넘치는 사회는 공정과 상식에도 맞지 않다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번 제57차 포럼은 매우 큰 의미가 있다고 작평하고 싶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공정과 상식 국민연합 제57차 포럼 우리 수산물 환경 이상 없다 행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단상으로 오셔서 기념 촬영을 하겠습니다. 앞에 계신 분들은 의자 한 10개만 앞으로 좀 올려주십시오. 더 찍으세요. 이쪽으로 좀 몇명 더 가야 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자, 한 번 더 하겠습니다. 화이팅! 하나, 둘, 셋. 화이팅! 예. 한 번 더. 하나, 둘, 셋.